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좋죠? 예,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다 목소리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충청도의 처음 교회가 어디인가? 충청도 그러니까 첫 개신교회가 어디인가? 다른 지역 가면 전라도에 가면 전주 서문교회라는 얘기가 그래도 많이들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서문교회라고 나옵니다. 또 좀 더 좁혀서 이제 그럼 광주 전남은 어디냐? 광주 제일교회 얘기 금방 나와요.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 아니면 부산진교회, 지금 두 교회가 자존심을 건 처음 교회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한 도시에 아주 비슷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자료들이 빈곤해서 어느 교회가 먼저인지 참 전문가들도 혼동이 될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지역의 최초의 교회들을 그 지역민들 또는 지역 교인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데, 충청도의 처음 교회가 어딘가 그러면 다들 주저해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그 비율이 높습니다. 아마 이것은 학자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분발해야 될 부분인데, 1896년에 세워진 강경 침례교회입니다. 충청도에서. 그러니까 충북에는 1902년에 신대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충남은 공주 제일감리교회, 또 기산교회, 저 서천에 기산 장로교회가 1902년경에 세워졌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빠릅니다. 강경 침례교회가 충청도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전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충청도는 한국 침례교회의 발상지입니다. 1894년 11월에 폴링이라고 하는, 로버트 폴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호련히 한국 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폴링. 우리가 맨 언더우드 아펜젤로만 알아서 그 대표성의 다른 선교사님들이, 물론 3,000명에 달하는 선교사님들을 모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그래도 걸출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기억 속에 너무 많이 잊혀져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충청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충청도의 첫 교회는 어디이고 그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은 누구인가, 이거 한 번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클라렌돈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든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와이트 무디, 미국 그 3차 대부흥운동의 주역 무디 목사님만 보통 알고 있는데, 그와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부흥사가 바로 고든 목사님이고요. 이분이 바로 클라렌돈 침례교회에 선교적인 열정이 있으니까 부흥사로서 보스턴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교회 안에 선교사를 트레이닝하는 학교를 세워요. 이게 오늘날 미국 고든 대학하고 고든 코넬 신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아주 유수한 대학과 신학교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한 선교사 후보생들을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교회에서 독자적으로 엘라딩 기념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부를 만들고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개교회, 개체교회가 선교회를 조직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폴링 선교사가 1894년에 와서 일단 한국 선교 상황을 좀 보고, 그때는 이미 서울에 북장로교, 언더우드, 북감리교, 아펜젤러, 스크랜튼, 또 남장로교, 레이놀즈,
또 성공회의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링은 일본에 잠깐 가서 결혼을 한 다음에 1895년 2월 말 한국에 완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서울경찰청, 지금의 경복궁 옆에 있는 서울경찰청 그 자리 1000평을 사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여러분 뭐 논두렁에서 모내게 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을 것 같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체 행위 선교 사역 중에서 그거 뭐 일부 되질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와서 땅을 사요. 그것도 땅값이 오를까 봐 살짝 사냥하는 척하면서 요지를 이렇게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여기 와서 하는 일이 스테이션을 건설해요. 여러분 뭐 스테이션 얘기 나오니까 지금 대전역 생각, 또 가락국수 생각나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션은 미션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거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맨 처음 와서 정동에다가 몇천 평의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단 교회를 세워요. 언더우드 같으면 세문안교회 세우고 바로 학교 2개 동시에 열어요. 그게 경신고등학교하고 정신여고입니다.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병원 세워요. 재중원. 아펜젤러도 똑같이 합니다. 정동제일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배제 2화 남녀학교를 나란히 세웁니다. 그 다음에 병원 세우잖아요. 스크랜턴의 시병원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 두 교파가 종합병원을 해야 되겠는데 선교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니까 연합을 해요. 그게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바로 미국 북장로교와 북감리교가 연합해서 운영했던 선교병원이죠. 이렇게 해서 전국에 일제강점기에 34개의 스테이션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공주, 충청도 같으면 공주에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주 영명학교 자리에 그 앞에 병원도 있었고 또 영명 남녀학교가 있었어요. 또 공주 제일교회 있었고 군산 영명학교하고 군산 구암교회하고 멜볼딘 여학교, 군산 예수병원 이렇게가 하나의 컴파운드 안에 있었던 거죠. 전주 예수병원하고 신흥기전학교하고 전주 서문교회, 전주 스테이션은 뭐 10만 평입니다. 대학 캠퍼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스테이션 중심 선교 전략을 구사하려고 그렇게 학습을 받고 온 분들이죠. 그러니까 구미 선교가 19세기 초에는 일종의 간접 선교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출라프나 로버트 모리슨이나 이제 그 제자인 후배인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귀출라프 보세요. 홍콩이나 마카오에만 있잖아요. 배를 띄우고 아예 육지에 상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교육시켜가지고 파송을 해요. 간접 선교예요. 선교사 당신이 직접 원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주민들을 훈련시켜서 내륙으로 파송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중국은 안 그렇지만 뭐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는 식인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 자체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죠. 그 현지인들이 정말 예수를 독실하게 믿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선교사들의 그 돈을 노리고 그 허위로 이렇게 선교한 다음에 굉장히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18세기 전반기는 보통 선교 실패의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1860년대 이제 미국이 이른바 산업화되고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의 국부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미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스테이션 중심 선교 전략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우리처럼 지금 우리처럼 교회 권사님들이 한 달에 뭐 10,000원 정도 선교 헌금 내는 것은 그렇게 부담이 아닙니다. 미국이 똑같아요. 그 여선교회가 뭐 $1씩 이렇게 1불씩, 1불은 그 당시에 조금 많은, 약간 많은 돈이었지만 하여튼 우리로 치면 한 뭐 2-3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게 한국에 $1가 오면은 지금 가치로 20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그 환율 격차나 경제적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그 CEO 출신 장로님이 선교 본부의 이사장을 맡아서 이거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해요. 돈을 굴리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수백억 대의 기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가면 당신들은 먼저 땅을 사고 맨 처음부터 수십만 평 살 수는 없지만 묘지를 골라라 이렇게. 전주 지금 스테이션이 있었던 화산 언덕 보면 전주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전주 사람들 보면 뭐 화산에 있는 그 예수병원 그 육중한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에 신흥 기전학교 있고 선교사 주택이 있는 그야말로 그 어떤 선망과 동경의 대상인 그 선교 기관들이 아주 별처럼 거기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은 바로 그 병원과 그 근대식 학교에 목말라 했던 한국인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선교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션 중심 선교 전략이에요. 광주에 가면 지금도 숭일고등학교 수피아여고 광주 기도병원 그 결핵병원으로 유명한 그리고 뭐 광주 양림교회나 제일교회 목포에 가면 목포의 프렌치병원 순천의 알렉산더 병원 매산 남녀학교 영흥 정명학교 대구에 가면 뭐 지금 동산의료원 개성고등학교 신명여고 그걸 한 잔씩 따서 나중에 54년에 대학을 세워요. 계명대학 그다음에 대구제일교회 이런 식이죠. 뭐 전국에 34개 스테이션이 있었고 평양은 뭐 지금 그 평양의 강남이라고 하는 그 소년궁전이 있는 바로 그쪽에 30만 평의 스테이션 부지였습니다. 북장로교, 북감리교가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션이었어요. 서울 스테이션이 그 다음이었고 이 전주 스테이션이 세 번째 규모였습니다. 뭐 진주에 가면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진주 스테이션 지금 진주 교회하고 광림 시원학교 그리고 배돈병원 그 호주 장로교의 전설적인 선교사 페이튼 그 식인종 선교했던 그분을 기념하는 배돈병원을 운영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테이션. 저를 만났으니까 이 개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죠. 전주에 어떤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몰고 전주 기독교유적지 답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예수병원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신흥학교 있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어떻게 학교하고 병원하고 교회가 이렇게 같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글쎄 주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어느 곳이나 다 같습니다. 스테이션 운영했던 것은 선교기관이 밀집해 있어요. 다만 교회는 처음에 그 컴파운드 안에서 시작했다가 한국인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주 서문교회 보면 저 꼭지점에 선교사들 주택이 쫙 있다면 저 꼭지점에 교회가 전진 배치되어 있어요. 하여튼 부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링 선교사도 1895년 초에 와서 아주 덥석 1000평의 땅을 샀어요. 그게 그 경복궁에 내시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근데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국내부 왕실이 축소가 되면서 아마 그 부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전통시대의 말이라고 하지만 땅값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거를 선뜻 산 걸 보면 이 고든 목사님의 지원이 아주 쏠쏠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드맨, 가델린, 엘머, 에클스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화 상태예요. 그야말로 젊은 선교사들로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 또 목요일마다 재경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의 언어 영어로 11시 주일 예배는 한국인들과 드렸지만 자기들끼리 드리면서 교류했는데 아주 선교사들로 그 만원을 이루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폴링은 서울은 이 주류 선교부들이 이미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었던지 지방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폴링의 눈에 충청도가 들어왔던 겁니다. 충청도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지역 분할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남장로교의 대표 선교사인 레이놀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뺀 전체를 번역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전주 스테이션에 그 예수대학교, 지금 옛날 예수병원 부설 간호대학 바로 그 자리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어요. 그 레이놀즈가 이제 언더우드하고 만나서 호남하고 전라도하고 충청도를 선교 지역으로, 언더우드는 이제 서울하고 평양 같은 이 중북부 지역을 맡기로 이렇게 한 거죠. 일종의 언더우드 터스였죠. 남쪽으로 밀어냈으니까 나중에 레이놀즈가 얼떨결에 한국에 온 지 한 석 달 만에 덥석 제의를 하니까 레이놀즈가 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속았거든. 서울하고 평양은 대단히 중요한 도시고 자기들 좀 약간 남쪽으로 밀어낸 것에 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장로교는 호남하고 충청도를 맡았는데 선교 인력이 제때 충원되질 않았어요. 그때 미국 남부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남북전쟁이 미국에서도 있었고 북부가 남부를 군사 통치를 하면서 그 전쟁에 모든 북부가 들였던 전쟁 비용을 모두 남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으로. 아주 고율의 세금이 붙었어요, 남부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역사, 윤리, 사회 이런 교사들은 서무과로, 행정실로 쫓겨났습니다. 남부에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이 전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의 기업가들은 이거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남부의 엘리트들이 막 브라질로 이민 가고 양키들 싫다고. 아마 그 남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었더라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남북 장로교 선교사들은 그 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협동, 연합했습니다. 그야말로 에큐메니컬하게 움직였어요. 그 우리 참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장로교,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남장로교가 재정이 없으니까 한국 선교를 그렇게 풍족하게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충청도를 장악했던 남장로교가 전라도에 올인하기로 하고 충청도 전체는 침례교 선교사들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경 침례교회가 바로 충청도의 첫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드맨 선교사가 공주에 먼저 땅을 삽니다. 1897년에. 그게 이제 지금 공주 그 옛날 공주 침례교회, 지금 꿈의 교회가 그 자리가 바로 스테드맨이 먼저 사서 내려왔던 그 주택이 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지금의 서울경찰청 내자동 213번지를 남감리교에 팔고 폴링이 강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공주와 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죠.
그 서울경찰청 내자동의 그 부지를 산 사람이 바로 미국 남감리교회 캠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골교회하고 그 다음에 배화여고를 세우죠. 배화여고는 지금 뭐 사직동으로 옮겨갔습니다만 그 오랫동안 남감리교회 서울 스테이션이 바로 내자동 지금 서울경찰청 자리였고요. 나중에 이제 내자호텔, 여기 뭐 어르신들은 서울의 그 유명한 호텔 내자호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쪽에 이 공주와 강경 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던 이 침례교 선교사들은 그러나 고든 목사님이 사망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 선교회 운영이 중단돼 가지고 재정 지원이 없으니까 철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강경에는 20여 명의 세례교인들이 생기는데 바로 이들이 선교사님들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꾸려나가요. 그러면서 확산이 됩니다. 강경에서 칠산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유명한 칠산교회. 칠산교회에서 또 난포리교회, 지금의 용환침례교회. 그 다음에 초항공동체가 나가고 그 초항공동체에서 지석교회, 오덕교회, 청포교회 같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분립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처음에 보면 강경 침례교회가 거기 있는 40개 마을에 교인들 전부 끌어안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다 어떤 마을에 리더가 생기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그 마을에 출신 마을의 교회를 조직 운영하라고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미덕과 전통이 침례교회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침례교 전통인 페닉 선교사가 이제 원산에서 와가지고 이 엘라딘 기념 선교회를 인수해서 대한 기독교회, 동아 기독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독자적으로 페닉 선교사가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1949년에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한국으로 그 인력이 다 와요. 재정하고. 보니까 남침례교는 해방 이전까지는 중국 선교에 올인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1만 명의 침례교인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1만의 형제들을 찾았다.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꼭 옛날 일본이 가톨릭 박해를 당할 때 일본 천주교인들이 잠복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음보살상 이렇게 거기다 경배하는 것 같지만 관음보살의 궁뎅이에다가 살짝 십자가를 그려놓고 잠복 그리스도인 너무 유명합니다. 그게 겉으로 보면 다 불교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로마 교황청을 경악에 떨게 했던 바로 그 사건처럼 한국 침례교인들이 그야말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폴링 때하고 달라요. 50년이 지났잖아요. 에버네티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대전으로 이미 옛날 대구, 강경, 평양 아니었어요. 그만큼 강경이 이제 오늘날의 대전급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경부선, 호남선 놓여지고 하면서 이미 대전이 더구나 이제 분단과 전쟁을 맞으면서 대전이 남한의 중심이 되니까 강경에 있던 침례교 중심지를 대전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국일관, 대전의 일제시대 가장 이제 유명했던 국일관 건물 전체를 사요. 지금 여러분 그 역전 앞에 침례서관이 있죠? 거기 윌콕스, 우락스 선교사님이 거기를 경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관이 좀만해요. 그 블록 전체가 국일관이었습니다. 그거를 그 신학교로 이용한 거죠. 기생집이니까 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강의실하고 기숙사로 하고 아마 침신 초창기 졸업생들은 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흥 침례교회 1949년에 이제 세우고 해서
침례교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침례교 선교사들은 대전에서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특히 연대했습니다. 미국 남부 출신들이라는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정동에 바로 오정동 지금 한남대 옆에 그 넓은 부지 14만 평을 남장로교가 먼저 샀는데 그 일부를 떼서 침례교 선교사님들한테 줍니다. 중앙 침례교회 쪽으로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다 학부형들이니까 대전 외국인 학교를 두 선교부가 연합해서 세워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교장은 남장로교 선교사라면 교감은 침례교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자녀 교육도 하고, 또 침례교 선교사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양질의 교육을 한남대학에 하고 있었어요. 그 학부를. 그러니까 처음에 침례교는 신학대학원만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학부는 한남대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침신대 총장님들 가운데 한남대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연대를 했는데 학부 교육은 남장로교에 맡기는 거지. 장학금도 주고 그 대신에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는 침례교 신학교에 와서 배워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저 태화장, 그때 아주 대전에 제일 유명한 중국집에서 이분들이 모여 세미나도 하고 탕수육 먹어가면서 이런 장면들 같이 학부형들이니까 공동으로 중앙시장에 와서 선교사 사모님들이 장도 같이 보고 이렇게 같이 연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 최초의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 자 대전으로 오늘 주제인 대전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대전은 그래서 침례교 선교사들이 이제 일종의 철수를 한 다음에 무주공산이 됐어요. 그래서 두 선교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미국 북감리교가 대부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 당진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당진은 한국 감리교의 메카입니다. 이 충청도를 또 기반으로 한 신학교가 모건대학이고요. 충청북도는 어떻게 하느냐? 북감리교하고 북장로교가 딱 충청도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괴산 이북, 지금도 여러분들 여름 휴가 강원도로 가려고 국도 타고 충북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보은 이남에는 장로교가 지금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보은 이남은 그게 전통이었으니까 1909년에 장로교랑 감리교가 협정을 맺었어요. 괴산 딱 들어가서 강원도는 전부 그 감리교의 선교구역이었어요. 괴산 딱 들어가서 속초 갈 때까지 몽땅 감리교야. 예, 물론 이제 다른 교파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호남에 가면 다 거의 장로교 1세기고 얼마 전까지 감리교는 이단 취급을 받았던 그런 전설이 이제 있는 것은 바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역을 분할해서 집중적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 기독교의 아주 오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당연히 감리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바로 대전 제1감리교회입니다. 대전여고 옆에 테니스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1908년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대전에 근대성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벌써 대동에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송촌동이나 이사동 같이 양반 노론이 포진하고 있던 회덕의 핵심 지역은 기독교가 못 들어갔고 그들은 대형 지주였고 성리학을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득권층으로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 늦게 믿습니다. 회덕에 교회가 들어간 것이 회덕교회 1952년인데요. 그것도 전쟁통에 들어간 거지. 아마 70년대 새마을운동 했어야 교회가 들어갔을 지역이 대전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노론의 아성이었기 때문에
이사동 같은 데는 뭐 지금도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지역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전에도 역시 이거 성리학 갖고는 안 되겠거든. 벌써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서울에만 김옥균, 서재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인 또는 노론을 어떤 배경으로, 이데올로기적 배경으로 했던 사람들은 성리학의 회의를 품죠. 바로 그 지역의 미들 클래스, 중간층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이미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이거 기독교와 문명 개화론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겠거든요. 그 대전에 처음으로 대하학교, 근대식 학교가, 그러니까 저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안 가르치고 산수, 기술, 한글 이런 거 가르치는 근대식 학교, 대하학교가 대동에 세워집니다. 아마 그 근대화 엘리트들이 공주 스테이션의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게 1908년이에요. 대전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두 번째 유성감리교회가 1910년에 세워졌는데 이거는 뭐 설립 그 경로가 분명해요. 이도명, 지금 상대동, 그 당시에 회덕군 천내면 원골에 명망가였습니다. 왜 명망가냐면 이분이 유성감리교회를 세우고 1930년에 소천하는데 장례를 유성면장으로 치러줍니다. 유성면장님이 와서 장례를 주관해요. 유성면의 장으로 치러져요. 이분은 뭐 아주 전형적인 어느 정도의 도덕성 또 성리학적인 교양을 갖고 있었던 분이고 중소지주였습니다. 그 교회 건물하고 그 부설 매일학교를 자신의 기금으로 자신이 돈을 내서 해요. 이런 거 뭐 삼남 지역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중소지주가 이완영 같은 초대형 지주는 아니고 중소지주가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고 시세를 판단한 거죠. 문명 개화로 가자. 서울의 양반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다. 이거를 안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움직여요. 이도명 어른이 이영서 씨와 함께 유성감리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은 자신이 직접 공주 스테이션에 가서 선교사들을 초청해 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똑같이 운영합니다. 근대식 학교. 완전히 공교육이 올스톱 됐거든요. 가보개혁 이래 공교육이 올스톱 됐어요. 서당은 이제 한물 갔고 1925년 이후에 이런 국민학교 초등교육은 일제가 구사하기 전까지 40-50년간의 공백기에 바로 이 근대화 엘리트, 이른바 기독교 수용 주도층이 학교와 교회를 동시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런 교회 설립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농민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인적 각성을 통해서 교회에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지역의 리더가 예수를 믿고 그 밑에 오는 서민들을 우산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주라서 소작인들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저 진산 지방동교회 유기택 장로님 같은 경우 지주니까 그렇다고 막 수백 명에 달하는 이 공주갑부 김갑순 같은 그런 마름을 두고 하는 지주는 아니고 그저 동네에 김서방, 이서방에게 소작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2월 초에 얘기하는 거죠. 모내기 훨씬 전에. 김서방,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도 좀 땅을 부쳐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김서방이 왔어요. 작년에도 누대에 걸쳐 자기 땅을 지어 왔는데 그 기독교 수용 주도층의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 그 지주가 장로님인데 집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를 운영하다가 뭐 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회를 나가면 소작인들이 동반 이탈해요. 교회가 헝하니 빕니다.
그런 사례 뭐 규암 성결교회라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교회 설립자, 리더,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들, 설립자들, 이런 분들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분들은 그 계급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대전 제일감리교회, 유성교회도 그런 설립 패턴을 거의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기독교 수용 주도층, 대전의 근대화 세력이 어떤 선교사와 만나서 교회 설립 작업을 벌이느냐. 공주는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대전 지역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한번. 사에리시. 예, 그 앨리스 샤프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앨리스를 이제 에리시라고 하고 샤프를 이제 사해서 사에리시, 사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한글 이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음차예요. 여기 오면 바로 한국인 어학 선생을 채용하거든요. 영어가 좀 되는 그 어학 선생이 지어줘요. 그래서 한남대학 설립자인 윌리엄 린튼은 인돈, 이렇게 린튼을 과감히 음차한 겁니다. 언더우드는 원두,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뭐 여러분 알다시피 스크랜턴은 시란돈,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가장 유사한 것을 줘줘요. 한 80%는 그렇고, 좀 이제 그 한문에 대해서 좀 알고 아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레이놀즈는 이 눌서, 우리 눌변이다 할 때 눌자인데 이 한문 구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벌써 레이놀즈는 다르죠, 한국문화에. 한남대학의 서머빌, 서의필, 서머빌에 서자만 따고 의필은 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예요. 아주 뭐 진보적인 선교사님이었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자를 좀 알아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원래 미국식 이름을 음차해서 어학선생 수준이 그 정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짓죠. 사에리시는 어떤 분이냐? 충청도 감리교가 이제 그 북감리교가 공주에 스테이션을 설치합니다.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샤프, 로버트 샤프예요. 한국에 와서 앨리스하고 결혼했습니다. 정동 스테이션 구내에서 처녀총각이 맨날 눈 마주치니까 이 격절된 땅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여성 선교사, 그러니까 뭐 로맨스가 장렬하겠죠.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래서 두 분이 신접살림을 공주에 와서 해요. 공주 영명고등학교 그 뒤에 지금 아주 그 2층에 붉은 벽돌집을 짓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공주가 공주 그 가명, 공주 관찰사가 살던 공주 사대부고짜리, 사대부고 운동장에 거기만 기와집이고 전부 초가집일 때예요, 공주가. 근데 그래서 그 산 중턱에 이렇게 공주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보인다고요. 거기에 그냥 육중한 서양식 주택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공주 사람들이 그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됐겠어요. 실제 그 신혼부부가 다 집을 짓고 집들이를 할 때 한국인들이 와서 선교사님은 뭐 어디 저기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 당신 사는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 거를 그 전혀 그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에게. 근데 글쎄 샤프 선교사가 그 집 져놓고 석 달 만에 사망해요. 이 미망인 청상 과부를 놓고 연산에 선교하러 갔다가 집을 비를 피해서 상여집에 들어갔는데 발진 팁스 걸린 사람을 한 2시간 전에 장례 치르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상여집 동구 밖에 있었죠? 전염을 피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접촉했다가 이 미망인의 아주 간절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이 이 미망인을 어떻게 빨리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하는데 갔다가 금방 와요. 남편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 한국 땅에 뼈를 묻읍시다, 선교합시다 했는데
그걸 못 잊어서 와가지고 온 지 2달 만에 대전 제일교회 대동리에 와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요. 이게 대전의 첫 교회인 대전 제일교회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전면에 이 대전 제일교회는 아주 독특해요. 뭐냐면 1920년대 이제 대전에 청년회가 조직이 돼요. 3.1운동 이후에. 그런데 대전 청년회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지만 대전 제일교회에서 대전 청년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게 너무 부르주아틱하다고 혁신 청년들이 다시 우리 청년회를 조직해요. 그것도 대전 제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신간회가 조직되던 1927년에 대전 청년 동맹이 건설됩니다. 이것도 대전 제일교회가 그 예배당을 청년들의 집회 장소로 오픈해 줍니다. 대전 제일교회는 그 청년들이 야학을 운영해요. 당시 대전에서 가장 많은 100명을, 그때는 공교육이 부실하니까 한국인들이 다 야학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거기에 대전 제일교회가 그 운영에 올인합니다. 1932년에 초등학교 세워요. 1937년에 영화관을 세워가지고 그때 영화 사망률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급식해서 영화 사망률을 줄이는 데 일조합니다. 한마디로 대전 제일교회는 뭐 감리교회 전통이 그랬지만 대전 지역사회와 매우 밀접하게 이른바 사회선교, 사회구원에 앞장섭니다. 이거 우리가 좀 배울 바예요. 두 번째, 대전면에 두 번째 세워지는 교회가 어디냐? 대전 중앙성결교회입니다. 지금의 은행동의 대전국장통 뒤에 있는 대전 중앙성결교회. 이 동양선교회가 미국 북감육의 아주 강력한 그 부흥운동가들이 이제 일본에서 동양선교회를 조직해요. 1907년에 한국 선교를 시작하는데 오늘날의 선결교입니다. 한국에서 한강이남에 최초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규암선결교회고요. 그 규암선결교회가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결교가 대단히 확산됩니다. 은산, 홍산, 강경 이런 데죠. 1920년에 지금 갤러리아 동백점 자리에 방앗간에 강경 선결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는 전도, 그러니까 1925년 이후에 이 교회 교인들을 대전역에서 내리면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조를 짜가지고 항상 대전역에 와서 전도했습니다. 어체시장, 대전 중앙시장을 돌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후필이 지금의 구죽입니다. 덕퍼리, 가양동, 용두리, 용두동, 저 마전, 진잠까지 다니면서 대전 일대에 아주 강력한 전도운동을 벌이는 것이 대전 중앙선결교회 교인들이에요. 나중에 인원이 500명까지 늘어나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대전 중앙선결교회의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개인 구원. 그러니까 대전 1930년대 보면 바로 이 투터브의 교회, 뭐 거의 유희한 교회였지만 중앙선결교회하고 대전 제일감리교회가 이렇게 사회선교 또 개인 전도에 앞장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대전 제일장로교회가 38년에 세워지는데 북한에서 이제 월남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요. 대전 제일장로교회가 일제시대 때는 15명에서 20명의 교인이었는데 1947년, 그러니까 전쟁 전인데도 250명이 됩니다. 대전 제일교회는 이 250명이 되는 이 교인들을 계속 나눠줘요.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삼성교회, 중앙교회, 인동교회, 천근교회, 문화교회입니다. 동부교회 이런 식으로 8개의 교회를, 교회가 조금 크면 또 나누고 해서 8개의 교회가 분립돼서 이른바 감리교 1세기였던 대전 기독교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장로교가 38년에 시작해서 이른바 47년부터 대전에 이제 주류 기독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또 장로교가 이런 식으로
대전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대전 기독교 100년을 통해서 배울 게 보통 4가지가 있어요. 강경 침례교회를 포함한다면 첫째가 나눔입니다. 이 메가처치의 시대에 한 200명 이상이 되면 교회를 자꾸 나눈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선현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추구하기보다 그들을 인정하고 나누는 것이, 그렇다고 이게 브랜치가 아니에요. 지부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독립적인 교회로 선하게 나눠줬어요. 그들이 원만하게 설수록 도와줬습니다. 대전 제1교회나 강경침례교회의 사례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대전 제1교회 감리교회의 이른바 지역사회에 대한 밀착입니다. 지역사회의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그때 교회가 공급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바고요. 함께하는 교회는 이 면에서 대단히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진부한 얘기가 되겠지만 개인 전도와 선교,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법은 다를지언정 그때 예수 믿는다고 1920년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며느리들 쫓겨날 때예요. 집에서, 시댁에서. 그러나 그 약 100명에 달하는 대전 중앙성결교회 교인들은 똘똘 뭉쳐서 역전 앞에서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자신을 건 전도,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연합입니다. 남장로교와 남침례교 선교사들의 연합활동, 또 여기 대전 기독교 연합봉사회, 북장로교하고 남장로교 7개의 선교부가 여기에서 농민학원, 결핵요양원, 고아원, 영아원, 수족절단자 사업 전부 대전 중리동 연합봉사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7개 선교부가 연합봉사활동을 벌여서 전쟁 이후에 이 지역민들의 절박한 구호에 적절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기독교 연합봉사회 활동의 결과 60년대 이후 대전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대전 서구 중산층의 세계관이 됐는데, 기독교가 바로 이런 성취 뒤에는 이러한 역사, 누적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